여러분.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6월 15일인데요. 지금 바깥은 굉장히 지금 날씨가 화창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덥죠. 우리가 봄을 한 달 정도 느꼈을까 했는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름이었다가 금방 또 겨울이 옵니다. 늦 여름까지 있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아열대 기후구에 들어서게 된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은 매일매일의 날씨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변화를 그렇게 체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이미 성큼 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 제일 첫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뒤에 이 두 장짜리 그림에 나머지도 보여드릴 텐데, 의사 두 분이 걸어가면서 이 상황만 지나가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좀 그대로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그 파고가, 기후 위기라는 파고가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앞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와 태양 사이 어떤 공정 궤도의 변화, 태양의 흑점의 변화, 화산 활동, 인간의 활동. 정답은 전부 다 원인입니다. 답이 없음이죠. 그런데 지구의 공정 궤도 변화, 태양 흑점, 화산 활동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게 10억 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현상들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 활동으로 인한 그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비교적 최근 200년 안에 시작된 것이고 가장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인간의 활동, 산업과 소비 활동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는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남극 얼음의 해빙, 북극 얼음의 해빙, 대륙 빙하의 해빙, 바닷물 분자의 팽창. 그게 그거 같은데 이건 답이 있습니다. 북극 얼음의 해빙입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남극은 대륙 위에 그 얼음이 쌓였다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해수면을 상승시키지만 북극 얼음은 북극해 물이 얼었다가 그대로 다시 녹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용적은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퀴즈는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는 몇 도일까요? 하는 것인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일정하게 현상이 진행되다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강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가다가 괜찮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1.5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이미 상승했는데 0.5도만 더 상승을 해도 급격히 더 많은 상승과 어떤 기후 격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시멘트, 석탄 화력, 그 정유 회사, 반도체 회사 다 많이 배출합니다. 그렇지만은 포스코라는 제철 회사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라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기후위기의 과학적 이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4개의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것 같은, 또 보셨을 것 같은 영화들입니다. 투모로우, 설국열차, 마션, 그리고 인터스텔라인데요. 투모로우는 보시다시피 그 뉴욕이 꽁꽁 얼어붙었죠. 바닷물, 해류의 작은 변화가 저렇게 큰 기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려줍니다. 설국열차도 이제 기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루 이틀 만에 그 전 지구가 빙하 시대가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막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고 가장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후의 평형 상태가 갑자기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바닷물의 온도가 몇 도가 변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또 일으키죠. 마션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에서 사람이 더 살지 못하게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어떤 화성이나 은하계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죠. 헐리우드 SF 영화들은 많은 경우 그럼직한 일들을 그려내고 실제로 좀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라는 것이죠. 자,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프가 있죠. 그 지구의 평균 온도는 보시다시피 빙하기 간빙기를 교차하면서 섭씨 8도 내지 10도 정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정온화가 됐죠. 온도가 일정하게 안정이 되면서 마지막 대륙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죠. 비옥한 땅을 이 하천 하구에 실어 날라서 삼각주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현생 인류가 정착을 해서 농경을 시작하게 된 그런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질 시대를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 충적평야의 충적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온난화가 조금씩 더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800년대 산업혁명 때부터 온도가 의미 있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기 1000년부터 봐도 확실히 그렇죠. 쭉 일정하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이 온도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다는 겁니다. 빙하기 간빙기가 8도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몇만 년 동안 변화하는 것은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100년, 200년 사이에 1도, 2도가 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 중의 CO2 농도와 평균 기온이 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CO2 농도가 뭔가 작용을 한다.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온도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거의 이제 확증에 도달했던 것이죠.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CO2 농도, CO2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농도가 상승을 하고 같이 온도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예상, 그리고 예상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지질시대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좀 재미있으면서 심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지금의 지질시대가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 또는 현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불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5년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 그때부터 세슘이나 스론튬 같은 인위적인 핵 분열로만 생기는 원소들이 발견될 거거든요. 게다가 몇백 년 후에도 남아있을 플라스틱, 그리고 한국 같으면 닭뼈가 엄청나게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정한 생물 종까지 숫자와 이런 분포를 바꾸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질시대 큰 생물종의 변화 때문에 구분하는 지질시대의 정확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질학자들이 특히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인류세를 가장 특징 짓는 현상이자 생물종에게 인간을 포함해서겠죠. 중요한 타격을 주는 그런 구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류세라는 거는 그냥 어떤 서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류세가 진전되면서 빙하기 간빙기를 거치면서 지구는 일정한 평형 상태로 올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못 돌아오고 핫하우스 지구로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1.5도 또는 2도 이상의 상승 티핑 포인트를 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거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후 변화의 과학적인 사실만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온실가스가 온실효과를 가속화시키고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CO2입니다. 탄소,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은 탄소 더하기 O2가 결합돼서 CO2가 나오는 것이고요. 양도 한 56% 정도 비중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CO2가 한번 대기 중에 배출되면 100년 이상 머무르면서 계속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외에 메탄, 가축, 특히 소를 많이 키우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같으면은 질소비료, 그 다음에 불 속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온실가스의 공통점은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산업과 소비 활동으로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력이나 열 생산, 산업공정, 수송, 건물, 기타 등등 농업 등등에서 고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인도, 독일, 일본, 한국 등등. 근데 저는 이 순위를, 한국은 벌써 7위인데요. 이 순위를 볼 때부터 저는 딱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올림픽 금메달 순위랑 정말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올림픽은 라면 먹고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많이 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어요 라고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는 기후 정의의 문제, 에너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설치 미술가가 내걸은 벽 그림인데요. 저 커다란 똥덩어리가 이제까지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고요. 그걸 치워야 되는 뱁새가 개도국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티핑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고요.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은 티핑 포인트가 이르기 전까지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입니다. 그게 계산에 따라 다른데 1.5도로 상승을 억제하려면 지금의 가정으로는 채 10년이 남지 않았다. 지금 기후 파업에 나서 청년들이 들고 있는 이 피켓에서는 12년 남았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는 8.5년, 9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0년 안에 거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확연히 감축을 해내지 않으면 티핑 포인트 돌파와 기후 격변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 대응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언제나 하나는 완화 또는 감축, 또 하나는 적응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추세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기후 변화 결과에 대처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어떤 기발한 첨단 과학 기술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기술들이 진지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실용화될지, 얼만큼 비용이 들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가 알 수 없지요. 여기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고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플랜 드로우다운이라는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다운에 이르는 계획 또는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플랜 드로우다운,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라고 하고요. 이 과학자들이 100가지 어떤 기술이나 해법을 검토한 결과는 사실은 냉매 관리, 그다음에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기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채식 위주 식단, 이런 우리가 이미 알거나 쓸 수 있는 기술을 모으면 그런 첨단 기술이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아니라 그다음에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드로우다운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선 자원과 에너지와 어떤 그 예산 이런 것들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어떤 정책 변화, 우리의 인식 변화, 행동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제 얘기가 세 덩어리 정도 됐는데 그 첫 덩어리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강사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일이고 확실하게 오고 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탄하고 석유를 얼만큼 캐서 태우면은 대기중 CO2 농도가 얼마가 될지만 확실해요. 그것이 어떤 평균 온도 변화를 가져올지, 어떤 해수면 상승이나 온도 상승이나 바람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는 경향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빚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부나 국제사회가 정책을 할 때 결과가 불확실함에도 남은 주어진 많지 않은 시간 가운데 가장 확실한 행동을 과감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기후 변화에 과학이 갖는 내재적인 불확실성.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효과 있는 걸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인 요구 사이에 어떤 그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단지 과학적인 어떤 팩트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심리학도 작용을 합니다. 지금 아래 그 사파를 보시면은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디나이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회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비난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은 알라미스트야. 그러니까는 공연히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죠. 이 사이의 평행선, 이 대립선은 사실은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실천을 통해 좁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문제는 티핑 포인트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이 빨리 기후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운동가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각국의 정상들은 뭐 이것도 따져봐야 돼, 저것도 좀 불확실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